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뵌 분도 있고 안 뵌 분도 계시는데 저는 중개사법을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진도인데요. 과목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정식 진도를 나가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죠. 지금 우리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목은 몇 차 과목에 속해 있나요? 2차 과목이죠. 그래서 2차 과목으로서 이제 실무 과목에 속해 있는데 요 2차 과목은 현재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부는 4과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우리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있고 공법은 6개의 법률로 이루어졌다는 거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과 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은 완전히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공부는 따로 하고 한 과목으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지금 현재 실무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1차 과목은 이론 소양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저 2차 과목을 지금 현재 이 두 과목, 우리 과목과 공법을 1교시 그래가지고 2차 1교시라고 같이 봅니다. 그래갖고 우리 과목 40문제, 공법도 40문제입니다. 공시법 몇 문제 나온대요? 24개. 그 다음에 세법은 16개. 그러니까 합쳐서 40문제예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 2차 1교시 그래가지고 이제 공법하고 우리 과목을 100분 논술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공시세법을 이제 마지막에 50분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0분으로 논스톱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거든요.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 명칭이 이렇게 이제 길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여서.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큰 테마가 법령과 실무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은 다시 두 가지 법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 쪽은 두 가지 법을 토대로 하는데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파트는 두 개의 법을 토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는 지금 현재 다른 과목과 연계된 내용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시법, 공법, 세법, 민법 이제 이런 내용 엮어갖고 실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합니다. 시험에서 지금 우리 과목은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럼 출제 비중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 쪽에서 70%예요. 다음에 실무 쪽에서 30%로 내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고가 되거든요. 근데 법령 쪽에서 지금 70%라면은 요 두 개의 법률에서 28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실무 쪽에서는 30%니까 12문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40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시험은 이렇게 안 내고 있습니다. 최근은 주로 이제 법령 쪽에서 약 30개 내지 33개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쪽에서는 7개 내지 1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몇 회 대비하는 거예요? 30회. 29회. 작년 시험에서는요. 법령 쪽에서 33개를 냈어요.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 7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실무 비중을 낮춰놓으면은 우리 시험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일단 공부도 안 해봤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일단은 실무는 법이 아니니까 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실무는 다른 과목과 연계된 내용을 공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은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사적인 문제를 출제해도 우리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실무 비중을 높여놓으면 우리한테 훨씬 불리해요. 그러니까 법령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이 법이란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실무 쪽을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통 이제 32개 정도를 법률 쪽에서 내고 있고 실무 쪽에서 보통은 7, 8개 이 정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우리 과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지금 우리는 2달씩 1순환 해가지고 지금 순환식으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을 거치신 분이 있고요. 안 거치신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1년간의 과정이 2달 코스로 순환식으로 지금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졌거든요. 커졌기 때문에 2차 과목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과목을 고득점하면은 다른 과목들은 모두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2차 과목이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1차 지금 현재 비중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6월달 정도까지는 1차에만 줄여가셔야 됩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출발한다고 해갖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2차 과목까지 모두 복습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7, 8을 따라가고 2차를 포기할 거예요. 1차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해도 안 나오고 안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 일단 주력을 해주시고, 다만 2차만 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6과목을 전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다. 이미 이제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무조건 6월 달까지는 1차에만 주력해 주시고,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저녁반 같은 경우는 주간반과 달리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반복하여 계속 기본서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한 3바퀴 정도 돌아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게 귀에 들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제 과목은 특히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칠판에 쓰거든요. 받아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팔짱 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를 보시죠. 그러면 따라만 오시면 되고 무조건 적을 필요도 없고요. 이 적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약지로 다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7월 이후에 2차를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2차는 별도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수업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수업 갈 때 이 기본서 보통 한 6, 70페이지가 진행이 돼요. 수업이. 그럼 한 번 딱 빠져버리면요, 이게 통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완이 잘 안 돼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은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잡으시거든. 어차피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는 1차 과목 시간에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업을 따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뭐 스피드를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스피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받아 적다 보면은 훅훅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드리죠.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29쪽 공인인증서 제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걸 나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죠. 거기 그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1절 그래가지고 거기 법제 4조가 실려 있는데 법제 4조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자격시험 1항 공인인증서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인증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인증서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지를 주재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어요. 다음에 3항입니다. 공인인증서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갑니다. 지금 시험, 우리 자격시험의 주관처가 어디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4조 1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바로 시도지사예요. 그럼 공법 시간에 이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시험의 주관처는. 그럼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되다 보면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장이 바로 국토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들이 직접 현재 시험을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기관에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탁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공인인증사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인데 그 법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있죠. 여기서 시험을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험이 협회로 위탁되면 시험이 어려워진다고요? 쉬워진다고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협회는 기득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요 시험을 가져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협회도 위탁 시행이 가능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에요. 참고 지금 우리가 30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1회서부터 제 기억에 11회까지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건교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12회에서부터 15회 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붕괴되고 그런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그래갖고 2000년부터 이제 매년 시험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거 12회가 2001년도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때서부터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시험이 붕괴되고 오르게 되고 수험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15회 때 무리를 일으켰어요.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보는데 이게 15회 추가 시험이었어요. 그래갖고 15회 추가 때부터 18회 때까지죠.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있잖아요. LH공사, 토지공사였죠. 여기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탁 시행체에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19회 때부터 현재까지는 모두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요. 이거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이라고요? 시도지사라고요? 시도지사요.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럼 시도지사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중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민등록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예요. 시험은 어디 가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자격증 교부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고요. 나중에 그럼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시면요.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공인인증사법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당할 일이 생겼다. 그럼 나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정지 권한은 오직 교부한 자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권자가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다는 거 일단 감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 이 정도로 감 잡아 두시고요. 내려갈까요?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30페이지예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순환 때는요. 가볍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데 법제 2조 2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2조 2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1항 공인인증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임의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래서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의 의결사항이요. 1호 공인인증사 시험 등 공인인증사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2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 다음 2항 내려가죠.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고요. 3항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호가 바로 시험에 대한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죠. 이 사항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란다. 이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 공인인증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근데 일단은 주의할 점이요. 이거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임의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으로 보이는데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냐면 원래는 저게 둔다로 돼 있었어요. 공인인증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항 중에 그거였어요. 정부의 예산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둔다로 돼 있던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둘 수 있다로.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기관이라는 거 잊으시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중개보수 변경,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들어만 둡니다.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위원장은 지금 현재 누가 당연직으로 하고 있냐면요. 국토부는 차관이 2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합니다. 이자가 당연직으로 하고요. 위원의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두고 있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더라.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일단 감 잡아두세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33쪽 자격시험에 대한 사항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33쪽 자격시험. 그럼 응시결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과 연결돼요. 응시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자격시험 볼 자격이 없는 자, 이게 응시결격이에요. 2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네요. 자격증 빌려줬다 걸렸어요. 그럼 자격 취소합니다. 그럼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응시하차를 못해요. 이자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험 보면서 컨닝하다 걸렸어요. 이자를 시험 부정행위자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려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은 시험을 못 봐요. 이 2명은. 우리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데 운전면허 취소했습니다. 몇 년간 응시 못해요? 1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했잖아요. 2년 시험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컨닝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그러면 시험은 지금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시행하면 원칙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정행위하다가 적발됐어요. 이자가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요.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은 다른 시험 시행기관에 모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자는 이제 부정행위 처벌을 받은 앞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요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외국인입니다.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에요? 19세, 20세예요. 만 19세죠.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나요?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학원에 고등학생 한 분이 계시죠. 여고생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2 학생이 있습니다. 고3 올라가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전과 사실이네요.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성별, 연령, 학적, 국적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 이런 거 다 안 따져요. 그러니까 능력이다 하면 다 볼 수 있으면 봐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28회 데뷔할 때인가?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있었죠. 수험생 중에. 진짜로 있었어요. 한 7월 정도까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거 영재 소리를 듣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 손 잡고 나왔는데 어쨌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거. 근데 합격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험은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요걸 일단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럼 응시 결격자 다 따져봤고요. 이제 34쪽으로 넘어가죠. 시험의 시기가 나왔는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연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따져볼까요? 1회 자격시험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19년이에요. 2019년에 지금 현재 30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지금 34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에 30회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이 매년 치러진 거 아니네요. 맞죠? 그래서 시험은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7회, 8회, 9회죠. 7, 8, 9회는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때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이후서부터 매년 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공인인증 자격 시험을 1년에 2번 치르겠다 공약을 한 적이 있죠. 물론 그 공약은 못 지켰습니다. 이거 1년에 자격 시험 2번 보기 힘들겠죠. 준비 기간도 있고요. 출제도 그렇고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화 하려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의 방법 요거는 이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이 1차와 2차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1, 2차 시험 있잖아요. 이거 구분 시행이 원칙이게요? 동시 시행이 원칙이게요? 그러니까 구분 시행이라는 얘기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 시행은 같은 날에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럼 동시가 원칙일 것 같아요? 구분 시행이 원칙일 것 같아요? 구분이 원칙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는 있어요. 일단 그러면 시험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시행한다. 다른 날에 보잖아요. 그럼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요.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보고 1차 합격자 대상으로 2차를 시행한다. 그럼 원칙이 뭐라고요? 논문형이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논하라. 참 시험이 재밌어질 거예요. 그럼 다 포기하셔야 되죠? 이거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건 1차 과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잖아요. 이때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2차 시험 역시도 선택형으로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럼 1회서부터 주관식이 나온 적이 있느냐? 주관식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1, 2차를 다른 날에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1회서부터 모두 같은 날에 봤습니다. 시험을.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일부 면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거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주죠. 면제해 주는데 이게 다음 연도 시험이냐 다음 회 시험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다음 회 시험이에요. 확실히 하고 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과목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데 시험을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 회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1년에 시험을 2번 치른 적이 있게요, 없게요? 물어보는 의도로 봐서 있는 것 같죠? 15회 추가 시험이 2005년도 5월 달에 있었어요. 16회 시험은 2005년도 그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을 2번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 15회 추가 때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좀 불리했죠. 5개월 있다가 바로 16회 시험을 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 시험인데 자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29회 때 내가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30회 때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1차를 내줍니다. 근데 이분이 30회에서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여기서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 31회 때 면제 해줄까요? 면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29회 때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 면제가 끝내기 때문에 본인의 응시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시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거 끝내는 겁니다. 이거 될 것 같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29회 때 1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30회 때 2차 시험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2차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공부 불합격하게 되면 결국은 1차 수업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차 공부를 제대로 못해갖고 내가 1차를 다시 한번 합격을 해놓는 거예요. 아직 감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30회 때 1차를 다시 응시하는 겁니다. 연속되게.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이거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8월 중순쯤에 인터넷 접수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2차생인데 1차를 합격한 사람인데 이거 내가 1차를 보겠다가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1차 합격자입니다. 딱 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1차를 원서 접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1차 면제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1차를 불합격해버리잖아요. 근데 2차는 평균을 넘긴 거예요. 그래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연속해서 그거 안 됩니다. 다른 자격증은 이게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 시험이나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내요. 이게 2차에서 불합격하게 되면은 타격이 진짜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2차에서 불합격하면. 근데 이번에 2차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엄청 많죠. 무슨 과목 때문에? 우리 과목 아닙니다. 공법 수업 지나갔죠? 공시세법도 지나갔죠? (29회) 때 공법이 무지하게 어려웠죠. 그래갖고 2차생들이 공법을 과락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도 어려웠죠. 이게. 그럼 30회 예측되시죠? 29회 때 공법 난이도 중 실패했잖아, 지금. 공시법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30회 때는 무슨 과목 어렵게 내야 돼요? 세법이에요. 세법은 어차피 포기하니까 상관없어요. 중개법 아니에요, 이제. 공인사법 어렵게 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우리 과목 득점 못해버리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과목 어렵게 내봤자요. 제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연습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일부 면제, 다음에 시험이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의 과목은 잘 아셔요. 그래서 시험 과목 잘 아시니까 그냥 갑니다. 그럼 35쪽에 출제위원회 임명이축을 잠깐 봅니다. 이 출제위원회 개념을 가끔 놓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단순히 출제한다. 그게 아니에요. 출제위원회 개념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예요. 이게 출제위원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출제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문제 출제 방식이요.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 얘기냐면 A 출제위원, B 출제위원, C 출제위원이 위촉이 됐다.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이제 A한테 문제 위촉을 40문제를 한 거예요. B한테는 30문제 위촉했어요. 그럼 C한테는 20문제를 위촉했다. 그러니까 모두 40문제 위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촉을 했으면 이 세 분이 각자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토탈 90문제가 나오죠. 90문제 중에서 다른 출제위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갖고 요 90문제 중에서요. 이 출제위원이 40문제를 선별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놓고 이제 요 문제를 모의 테스트 거친다고 그랬죠. 우리 11월, 12월 관련 들으신 분 아셔요? 그래서 이제 모의 테스트를 거쳐갖고 여기서 난이도 조정을 해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오류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난이도 조정을 분명히 했을 텐데 공법에 난이도 조정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29회 합격자들 성적이 우수한 분들을 차출하죠. 차출해갖고 한 30명 정도 차출해갖고 부산 모 호텔로 이동해갖고 난이도 조정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갔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분이 선별한 40문제가 요 만약에 A가 유출을 했다. 그러다도 본인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갈 일은 없죠. 그러니까 유출을 하더라도 이제 신뢰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회 개념이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제위원회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출제위원회 개념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출제위원회에서는 위촉을 금지하거든요. 위촉 금지 기간이 몇 년이냐면 기억해야 되죠. 5년 동안 위촉을 금지해요. 물론 이 출제위원은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그와는 별도로 우리 법상은 5년간 위촉 금지로 돼 있어요. 5년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시험 부정행위자 몇 년 동안 응시학 정지한다고요? 5년. 신뢰도자 출제위원 위촉 금지도 5년입니다. 5년이 공사법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우리 11월, 12월 들으신 분은 혹시 기억나는 5년이 있어요? 그러면 서류 보존. 서류 보존 기억나요? 서류, 어떤 서류 보존이 5년이에요? 계약서. 계약서가 5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유리해져요. 제 성향을 아실 테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출제위원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시험시행 공고가 나옵니다. 이제 35쪽 맨 밑에. 요 시험시행 공고는 현재 2번이 나와요. 그래서 계략사항 공고가 한 번 있고요. 세부사항 공고가 있죠. 이 계략사항 공고를 산업인력공단은 예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부사항 공고를 산업인력공단은 확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략사항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공고하게 돼 있어요. 세부사항 공고 때는 이거는 이제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공인사법에서 유일한 90일이 이건데, 그래서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현재 7월 말쯤에 요거 세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이나 7월 25일 정도, 이 정도에.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2월 28일이 안 됐지만 우리 시험일시 알고 있어요. 이미. 언제래요? 10월 26일. 토요일 날이죠. 10월 26일. 11.6이에요. 11.6. 11.6 아시죠? 그래서 10월 26일 이때고요.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연말에 대통령한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죠. 이때 공인인증사 시험 언제 보는지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제 이변이 없는 이상 보는 걸로 돼 있고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2월 28일 날 이때쯤 공고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요. 확정 공고는 지금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는 점 참고만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원서를 내시거든요. 36주 기재.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쯤에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응시원서를 인터넷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여러분들은 일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응시 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합격자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합격자 결정을 하는데 이거 잠깐 이것도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합격자 결정 알고 있어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락을 따집니다. 매 과목 몇 점 이상 득점해야 돼요?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지 합격이에요. 그래서 40점 미만이 한 과목 때 있으면 일단 탈락입니다. 다음에 2차 과목 역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에요.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1차 시험에서 평균 50점을 득점했거든요. 2차 시험에서 평균 70점을 득점했습니다. 이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일단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수별로는 절대 점수 빌릴 수 없습니다. 이때 1차는 불합격한 걸로 하고 2차는 합격한 걸로 해놓고 1차만 다시 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럼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 2차 차수를 없애고 흔들어갖고 5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 걸로 해도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1, 2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수별로는 절대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에는 1년 동안 과정에서 이제 전혀 언급이 안 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상대평가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는요.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 하고 선발 예정 인원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7, 8, 9회 때 상태평가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1차 과목이거든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돼요. 다음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하더라도 1차는 절대평가 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건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차 과목에 있어서만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합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해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 하더라도 2차 과목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는요. 내가 2차 과목에 있어가지고 평균 60점을 득점 못하고도 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2차 과목에 있어서 내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평가 방식이고요. 이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16회 때 그랬죠. 16회 때 최소 선발 비율 공고한 적이 있었어요. 최소 선발 비율 공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응시자 대비 15%는 합격시키겠다. 이렇게 공고한 적이 있어요. 16회 때. 이때는 합격자 결정 어떻게 하냐면요. 1차 과목이에요. 매 과목 역시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근데 2차 과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2차 과목에 있어서는요. 이게 합격자 결정이 나눠지죠. 선발 예정 공고 나오면 이때는 둘로 나눠져요. 만약에 선발 예정 인원 공고가 나왔다.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매 과목 2차에서 40점 이상 득점을 했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했어요. 그럼 이분은 합격이죠, 무조건.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됐잖아요.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달되면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선발 비율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선발 비율 공고 내게 되면 결국은 이때는 절대적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요런 게 16회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15%를 무조건 넘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은요.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최소 선발 비율 공고를 하든 어쨌든지 간에 1차 과목은 언제나 뭐예요, 지금? 절대평가예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1차 과목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절대로 다시 강의할 일이 없어요.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요.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언급을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가죠. 우리 과목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 과목을 시험에서 60점을 득점했어요. 중개사법을. 그럼 합격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는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100% 불합격이에요. 60점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하고 공시세법을 지금 대충 들어보셨는데, 우리 과목을 60점 정도 공부했다면요, 결국은 공법이나 공시세법을 절대 60점 맞도록 공부를 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100% 불합격이에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점을 올렸어요. 70점 맞았잖아, 우리 과목. 70점. 그럼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역시 없어요. 70점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불합격이에요. 우리 과목 70점 맞아버리면요, 공부 덜 된 거예요. 불합격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조상이 나라를 구했으면 일단 이제 그럴 일도 있죠. 근데 70점 맞고 합격한 예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결국은 몇 점 득점해야 되느냐? 우리 과목은 득점이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득점 목표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합격자들은 대다수 80점 이상 득점을 하고 100점 맞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80점 이상을 득점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시험에서 이 정도 득점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게요, 이번 29회 때 2차 시험에서 중개사법을 8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공법 과락, 공시법 과락, 이게 나와가지고. 근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오프라인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과락을 맞았다? 이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1년 내내 졸았거나
아니면은 운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프라인에 나와가지고 과락 맞도록 공부했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시험 문제가 엄청 잘못 나온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 운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에 인연이 없으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연이 없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 작년에 아주 이 공법 때문에 지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과락 맞는 거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득점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80점 이상을 득점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 저한테 들들들 벗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8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게 목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37쪽에 이제 자격증 교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26일 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합격자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11월 한 26일이나 7일쯤에 합격자 원고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나오면 이때로부터 자격증을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어요. 1월 내 교부한다. 1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맙게도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원고로부터 1월 내에 주게 돼 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장한테 받으시는 거죠. 주민등록지가 서울에 있으시니까. 그래서 서울시한테 받으시는데 서울시도 지금 현재 자격증 교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원래는 서울시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각 시군구로 다 뿌려줍니다. 그럼 12월 초쯤에 가시면은 자격증을 거기 가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내 교부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격증 분실했잖아요.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재교부 신청할 때는 물론 수수료 내셔야 되고 이때는 서울시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자격증 교부까지 다 봤고요. 이게 넘어갑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요 자격에 대하여 권리를 넘긴다. 이게 양도예요, 양도. 이럴 일은 없죠, 뭐. 근데 빌려준다. 이게 대여죠. 양도 대여 금지. 당연히 금지고. 여기서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가 돼 있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 즉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합니다. 그럼 이거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A가 있는데 이분이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처럼 행사하면서. 그럼 이거는 A가 B한테 자격증 빌려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는 것도 금지.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격증 양도 대여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도록 했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 자격 살려둘 일이 아니에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자격 취소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순환 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기억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양도 대한 자는 자격을 당연히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는 행위도 금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는 것도 다 금지예요.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격 사칭 금지가 나오네요.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에 사칭을 하다 걸렸잖아요. 사칭을 하다 걸리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민법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노준 교수님? 선생님이 두 분이니까 헷갈려 줄 건데 아주. 명함입니다 이거. 명함인데 이 중개사무소의 사공모가 부동산 뉴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무자격자예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명함에 대표 해가지고 노준 이렇게 받고 다녔어요. 이거 사칭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 명함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이분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했다. 그럼 이건 다 사칭으로 갑니다. 그럼 이때는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이게 사칭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다가 이 말을 더 넣어야 돼요. 중개보조원 대표. 이렇게 받고 다니면은 이건 사칭 아니에요. 이분 자격증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게 없게 생겼죠?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들은 대다수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개론 교수님들은 또 대다수 자격증 많이 갖고 있어요. 부동산학을 전공해갖고. 많이 갖고 있고. 2차 과목 선생님들 있죠? 2차 과목 선생님 중에 중개사법 선생들은 자격증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과목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충실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2차 중개사법 선생님, 어떤 중개사법 선생님은 자격증 2번이나 땄다고 자랑스럽게 경력란에 쌓고 다니대? 누구 염장지를 일 있나? 나는 한 번도 못 땄고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자격시험 2번 보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저는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죠? 있을 것 같죠? 생긴 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만약에 응시원서 내잖아요. 시험을 보겠다고 응시원서 딱 내면 합격자입니다. 딱 떠버려요. 뜹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2차 과목 선생님들은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무학 선생님들은. 근데 1차 과목 선생님들은 자격증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특히 민법은 민법밖에 몰라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내가 이제 진짜 현재 지금 실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명함을 파악고 다닐 때요. 이렇게 파악고 여기다가 대표란,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쓰면 이건 사칭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사장, 소장 다 안 돼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모 등록관청에서는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저는 써갖고 다니지 말라 하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모 등록관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명함에다가. 직위를 안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 명함 받으면 이거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것도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 등록관청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거는 사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거는. 그랬는데 그러면 뭐 앞에다가 써야 되겠네. 내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예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사나 부장이나 이렇게 써갖고 다녀야 되겠네. 실장 쓰면 좀 그러니까. 그죠?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안 썼을 때 이게 사칭으로 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사칭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판례를 지금 현재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잠깐 읽어드리죠. 39쪽에 지금 5번 판례 있죠? 5번 판례 잠깐 읽어드리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공학계도 잘 물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이것은 사칭으로 처벌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이었거든요.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잠깐 우리끼리니까 질문 있으세요? 없나요?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저는
1회 시험 해서 불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2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차만 보면 되죠. 2차만 보면 되죠. 예. 근데 안 되는 거는 1차를 뭐 눌러서 1차 시험을 동시에 하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접수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1차를 내가 2차생인데 지금 1차를 다시 접수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학원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질문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총칙을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죠.